2부도 이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더 이제 실질적인 접근을 들어가니까요. 시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도 너무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 질문도 좋지만 좀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질문들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잘 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발제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조금 잘 또 오후 시간에 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이 또 함께 토론한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었고 또 좋은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화의 기회를 주신 것을 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2부 순서는 앞서 다룬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은 로잔 글로벌 어널리시스에서 그 지면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아주 학술적인 어떤 학술지로서 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쉽게 잘 이해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글이 되기를 바라서 인용도 너무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정리한 내용이었고요. 조금 더 그보다는 자세하게 여러 이슈들을 세밀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권의 책을 2부 시간에 이렇게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스캇 코모도라는 사람은 플러신 학교 리더십 교수인데 2020년에 The Innovative Church라는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로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기에는 거의 이렇게 최초의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책은 특별히 회중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쓴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된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되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맞추어 놓은 것이 어떤 세상의 현실을 고려해서 어떤 이 컬래버레이트 한다는 말은 어떤 눈금을 이렇게 매기고 하는 것인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맞춰서 사역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역을 맞춰서 하는 어떤 기준이 옛날 기준이어서 더 이상 이게 지금 현실에 안 맞는 식으로 되기 쉽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의 필요를 파악하고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된다. 다시 교회 사역의 어떤 기준들을 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혁신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혁신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하는 데서 일상적인 경험에 대해서 질문 자체를 새롭게 하면서 혁신이 추구된다. 그래서 옛 질문을 가지고 새로운 대답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질문 자체가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해야 혁신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분은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불변의 믿음과 또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견고해야 된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창의적으로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 불변의 믿음을 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생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혁신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의 혁신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문화를 변혁하는 어떤 문화적인 창업가의 자세로 새로운 시도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거의 어떤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 이런 제약이 있어서는 거기서 좀 벗어나는 혁신을 추구하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유산을 좀 더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혁신을 추구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더러 많은 경우에 복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도 전혀 새로운 사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로마서를 새롭게 읽으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게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경청을 얘기합니다. 경청을 할 때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경청을 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그 사람과 같이 돼야 된다, 동화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내가 그 사람의 처지를 반영을 해서 내가 적응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동화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신세대, 젠지, Z세대는 세대 중에서 가장 외로운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외로움을 가장 많이 타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우겠죠. 2만 명 이상의 미국 Z세대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그중 절반 이상이 외로움과 관련된 11개 감정 중에 10개가 자기 감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외로움을 많이 호소하는 그런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승리를 하는 것, 혁신을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엄청난 성과를 내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선 스몰 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작은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성과를 내서 그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도록, 모멘텀이 바뀌는 순간이 되도록. 그래서 작은 성과를 내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른 영역에서도 더 발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더 많이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성과를 내는 것을 얘기를 하고, 혁신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혁신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먼저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성이 있어야 혁신이 일어납니다. 꼭 같으면 혁신은 안 일어나요. 꼭 같으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단일 문화권 또 집합 문화권 출신이어서 동질적인 것을 선호해요. 그래서 뭐 메뉴를 시켜도 같은 걸 그냥 하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훈련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약하죠. 그래서 다양성을 우리가 중시하면서 다양성이 아이디어의 풀이 된다 하는 얘기, 다양성이 없으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그 다음에 실험을 해봐야 창의성이 발휘가 될 수 있고 혁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혁신을 하려면 실험을 해야 되고 실험을 하려면 또 이렇게 실패를 해봐야 되죠. 근데 실패를 잘 해야 돼요. 잘한다는 말은 뭡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 실패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래서 혁신은 실험을 요구하고 실험을 하려면 실패에 대해서 관대해야 돼요. 관대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안전한 환경이 필요해요. 안전하다는 말은 심리적으로 안전한 걸 말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실패담도 이렇게 성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전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환경이 되어야 실패에 대해서 관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좀 문화적인 토양 자체는 상당히 불리한 것 같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쉐임 문화이기 때문에 수치 문화이기 때문에 작은 실패, 작은 실수도 지나치게 수치스러워합니다. 물론 이제 수치심이 없는 것은 더 큰 문제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 공동체적인 나눔과 또 그것을 통한 배움 이 측면에서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나친 어떤 명목주의, 수치 문화의 어떤 그 영향이 큰 것은 이 건설적으로 배워가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afe environment 그래서 중요하고 교회가 또 선교단체가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래도 뒤탈이 없는 그런 어떤 공동체성을 가진다면 성숙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 아이디어들은 묘목과 같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촉진하는 그런 환경을 갖추어져야 잘 자라겠죠. 그래서 회중의 문화는 교회의 문화는 정체성이 목적의식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또한 혁신의 역량만 갖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량 이전에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역시 다양성 속에서 협업을 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실험 중심적인 배움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 진정한 배움은 해봐야 알거든요. 실험을 해봐야 알죠. 그래서 learning by doing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해봐라 그래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배우면 되니까. 근데 그냥 애치당초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래야 돼요. 빤히 보여도. 그리고 통합적인 의사결정을 통합적으로, 이 말은 이제 소통도 하면서 통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묘목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회중이 자라가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변화를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서 자기가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고 저항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변화를 하겠다는데, 추진하겠다는데 당연히 힘을 보태고 같이 추진해야지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딴지를 거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구성원 입장에서는 잃어버리는 게 있을 때 특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피상적으로 그 반대, 저항을 이해하지 말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 무조건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리더의 의도와는 달리 협조가 잘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 자체가 혁신을 뒷받침하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먼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되면서 변화가 없는 가운데 그대로 지내는 것을 불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불편함이 있는 만큼 또한 편안함이 있어서 새로운 방식을 해보자 하는 양면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방식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방식을 해도 되겠다,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는 편안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러 이제 공포심이 창의성을 방해하고 그리고 혁신을 이렇게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포심이 있는가? 먼저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The messy unknown. 그래서 모르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뭘 모르는 건지도 잘 파악이 안 될 만큼 하여튼 미지의 세계가 광활하게 있는 거예요. 미래를 안 겪어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판단받을까 봐, 자기가 비난받을까 봐, 잘못되어서 자기가 다 이렇게 덤택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두려워하는 것이 첫 발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거 우리가 말하기는 좋지만 실제로 할 때 잘 될까? 그래서 첫 발을 안 내딛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통제가 안 될까 봐.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면은 나중에는 질서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고, 이 두려움들을 다루어 줘야 된다는 거죠. 해소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운 점이 이 민첩성을 가지고 어렵죠.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렵죠. 그러나 기민성, 민첩성과 함께 잘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잘 절제된 가운데, 그래서 약간 상반되는 개념을 둘 다 강조하는 그런 톤이죠. 예. 에질리티도 필요하고 디스플린도 필요하고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둘 다 고려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연결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준비가 잘 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겸손. 옛날 리더십 책들은 자신감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요즘 이제 경영학 책, 제가 에드가 슈아인 책도, 이분이 MIT 솔로안 경영대학원 교수로 오랫동안 일했고 원로학자잖아요. 조직 문화에 있어서. 요즘 나오는 책, 아들하고도 책도 같이 내고 있는데 humble leadership, 겸손한 리더십 이런 거 얘기하고, 겸손한 컨설팅, 겸손한 경영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많은 책들을 내고 또 글로벌 기업들 여러 군데 컨설팅을 한 그런 대가인데, 나이가 들어서 원숙에 있을 때 강조하는 게 겸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도 자신감과 겸손, 이게 둘 다 결합되기 어려운데 결합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유지하느라 자신의 실패를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그것을 극복하려면 겸손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수를 과거에만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 겸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교육을 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요. 온라인 교육을 할 때 목표가 대면 교육을 할 때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효과적이길 바랬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통적인 강의실에서의 교육이 못 해주는 것까지도 하더라. 어떤 면은 더 나은 면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과 대면 방식의 교육을 이렇게 혼합한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에 뿌리를 내린 가운데 어떤 교육 과정을 진행하도록. 그래서 과제를 낼 때도 자신에 속한 공동체 속에서 인터랙션을 하면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옛날 방식으로는 어떤 기껏해야 사례 연구를 하고 또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배우도록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공동체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접한 가능성으로부터 혁신을 추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세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스몰 그룹을 만들어서 할 때 여기서도 먼저는 이렇게 리트리스에서 서로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는 어떤 중요한 자료들을 보내고 그리고 과제를 내어서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대면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숙고를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대면 비대면을 결합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때 이게 이상적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문제점으로는 이 그룹 안에서는 잘 되는데 이 그룹 밖에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또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잘 안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도 이 새로운 세대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새롭게 조정해야 될 필요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금년 5월에 제가 초청했던 테드 에슬러 박사, 이번은 이제 풀러 교차문화 PhD 출신이고 또 보스니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고 또 파이오니어스 같은 단체의 부대표를 했고 지금은 이제 미션 엑서스 연합 단체의 프레지던트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 이렇고요. 이 책은 2021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사례들을 많이 수집해 놨어요. 실제로 사역의 혁신 사례들을 많이 수집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싶어서 초청을 했었는데요. 먼저 혁신의 위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창의성이 위기에 직면한 것 같다. 그래서 여러 사역마다 창의성이 부족해서 위기를 맞는 것 같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도 부족하고 또 위험 부담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혁신이 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상상력의 빈곤을 우리 시대 리더들의 문제로 얘기를 합니다. 혁신은 항상 기술 분야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사회적 혁신은 관계적으로 또 신학에 있어서 또 제자도에 있어서 그렇게 또 영적인 추구에 있어서 우리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혁신의 과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가운데 과거에 어떤 만들어 놓았던 프로그램이나 어프로치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든 세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정체되고 있을 때 결국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를 이분이 든 것 중에서는요, 과거에는 이렇게 녹음 테이프 이런 데에 어떤 그 자료들을 녹음해서 이렇게 선교지로도 보내고 전도용으로 쓰고 교육용으로 쓰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창고도 엄청 크게 구입하고 그 창고 이렇게 모금해서 이제 지었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하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모금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었고 그 감격이 생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방식은 공간이 일단 창고 그렇게 많이 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꾸고 갈 때 그럼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처분하고 전환하자. 그게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생생했던 그 기억들어 성공담 때문에, 과거의 성공담 때문에 변화를 못 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서 정말 그 시설을 다 그냥 문 닫아두고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위기가 치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할 때 그 지속 가능성이 그냥 과거 방식을 지속하는 게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게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역자들이 달리 이렇게 적용해야 될 필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고 그리고 파도를 타라는 얘기를 합니다. 혁신의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혁신의 파도를 타면서 우리가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은 혁신이 천재적인 발명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미신이다. 그리고 혁신이 또 주변부에서만 일어난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는 경우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또 혁신이 발명이라고 생각하는 거 꼭 그렇지도 않다. 꼭 발명을 해야 혁신이라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이 일어나면은 돌파구가 일어나는 그런 획기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혁신은 작은 혁신이 시간을 두고 계속 일어나서 점진적으로 축적되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누구나 다 혁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점진적인 혁신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희망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혁신지향적으로 행동할 필요를 얘기를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무엇이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가? 자만하는 것.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불확실한 것.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행동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조금씩 혁신을 추진할 필요, 의도를 가지고 실험할 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혁신을 사역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감. 공감의 행위로 혁신을 추진하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공감의 어떤 동기에서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 하나님의 긍휼. 공감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에서 혁신이 진행되고 또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공감하는 것. 공감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요. 리스닝 할 필요. 그래서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명단을 작성해보고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세하게 이렇게 문제가 뭔지 문제 진술문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그것이 질문이 되기도 하고 또 전략으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짜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생각을 짜내고 공유하고 또 보고서도 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혁신할 때 원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제시하고 그리고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테스트를 해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있어서도 이분은 또 선교사 출신이고 해서 wicked problem, 아주 곤경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문제, 그런 것들의 근본 원인이 뭔지 파악할 필요. 많은 경우에 시스템 자체가 그런 공경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게 바꾸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드러카가 나옵니다마는 경영은 올바른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리더십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체성과 관련해서 또 문화적 적실성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혁명은 뭡니까? 레트로 레볼루셔너리, 혁명적인데 복고적인 혁명을 우리가 꿈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실하게 또 와닿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그 체제는 이렇게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때 그 장기적인 변화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키려면 어떤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가꿀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도자의 주요한 역할이 조직 문화를 잘 가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드거 시안이 대표적인 그런 이론가죠. 그래서 문화가 전략을 먹는다. 아무리 멋진 전략 세워도 그 전략이 통할지 안 통할지는
문화가 더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조직 문화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실패를 용인하는가. 직원들은 지도자를 잘 관찰하고 있어요. 실패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도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잘 보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해서 가혹하면 실패가 두려워서 새로운 시도를 안 하고 제안도 안 하겠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혁신의 과정에서 갈등을 잘 관리할 필요, 또 이것을 건설적으로 갈등을 처리할 필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혁신가들은 다수가 되기 어려워요. 숫자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부정적인 압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그 문화가 혁신적인 문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혁신을 잘 추진하려면 위험 부담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또 주도적이어야 되고,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한번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지적으로 융통성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이렇게 시도하게 돼요. 인지적으로 완고하면 그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바로 거부해버리고 제외하게 되죠. 그래서 사고 과정이 너무 완고하지 않은가, 굳어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로부터 혁신을 시도하고 또 혁신지향적으로 온전한 인격이 되고 그리고 어떤 외부의 관점을 잘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지도자 직책에 오래 있었던 사람일수록 멘토링 관계가 필요하다. 두세 명의 멘토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어떤 변화를 추구할 때 결국 사랑으로 포용하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지도자가 스스로의 리더십을 평가해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용기 있게 그 지도자 자리를 내려놓고 이양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분이 그 성공적인 혁신의 사례로는 그런 변화를 좀 더 빨리 시도한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는 뭐 디지털화해서 하겠다 이걸 일찌감치 아는 거예요. 이 CEO가 알기 훨씬 이전부터. 근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새로운 지도자로 영입했을 때 새로운 지도자들이 변화를 잘 수행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그런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각도에서. 그래서 이런 혁신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대일수록 더 많이 환영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책 한 10분 남았는데요. 플란 교수의 책 2011년 책이지만 이 책이 또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지혜를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분은 그 어떤 자신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자기 밖에서 찾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부에서 또 조직 내부에서 시작해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외부 연결된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을 내부에서 시작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구와 이론들도 선택적으로 잘 사용하면 좋겠다. 무분별하게 다 믿지 말고 자기 상황에 맞는지 선택적으로 연구와 이론들을 사용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도 엠퍼시를 강조해요. 공감을 강조합니다. 공감을 impressive empathy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감에서 시작할 필요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배우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행동을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책에서만 대답을 찾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행들, 결과들 그런 것을 잘 살펴보고 검토해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이렇게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천가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여건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숙고적인 행동, 계속 생각하면서 깊은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할 필요, 실행을 할 필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상황을 떠나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상황을 떠나서 황당한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 상황에 계속 이렇게 자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과정을 수행하라. 이 과정에서 리더의 역할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열정을 만들어내야 돼요. 행동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실행을 하고 또 단순해야 돼요. 근데 단순한다는 말은 지나치게 단순해서도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복잡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 얘기를 하면은 어떤 왕자가 자기가 현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조언도 잘 들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현명하면서 또한 이렇게 조언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도덕적인 목적에 대해서 어떤 확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 의식 자체가 선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잘 안 됩니다. 나쁜 일을 위해서 작당하는 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어떤 그 도덕적인 정당성을 이렇게 가지고 어떤 확고한 입장이 있으면서 그리고 공감력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리더십이 어떤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또한 시스템에 있어서도 건전하게 작용을 합니다. 개인의 일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변화가 뭘 하자는 건지 설명을 잘해주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불어넣어주고, 그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설득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효과성이, 아까 스몰 윈을 얘기했잖아요. 작은 성과를 내보는 거. 그걸 통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그것이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많이 시키는 거죠. 이거 봐라, 우리가 이거 해서 이렇게 더 성과가 나지 않느냐? 다른 것도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몰 윈, 작은 성과를 이렇게 가지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수행하는 지도자는 동기부여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집단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운동, 긍정적으로 변해가도록 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참 표현력이 좋더라고요. careful entry.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조심스럽게 들어가라. 현장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서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들어가라. 그리고 경청하라. 예? 예. 예. 그죠. 긍정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경청을 하고 그리고 사실을 파악하는 거죠. 사실 파악을 지도자들이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알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같이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이 또한 행동을 수반하고 그 행동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을 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이 분명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전달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티키해야 된다. 계획이 이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그럴듯한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행동을 수반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내면화가 돼야 된다. 내면화가 돼서 변화를 수행하려면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그게 자기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협업하면서 또한 경쟁하는 거 그런 것들을 협업 지향적인 문화가 조성이 되도록 할 필요 그리고 서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도울 필요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잘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런 조직에 더 기회가 있다. 잘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확신이 차 있는 자신감이 있는데요. 실제 그 상황이 부여하는 것보다 자신감이 더 많아요. 상황으로 봐서는 자신감이 별로 없어야 되는데 변화를 잘 수행하는 지도자들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잘해요. 보이는 것보다 더 겸손하대요. 겉으로는 뭐 겸손하는 것 같은 게 자신감이 많아. 겸손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겸손하다. 보이는 것보다 더 겸손하고 상황이 허용하는 것보다 자신감이 더 많고 또 겉으로 보기보다는 겸손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과 겸손이
잘 조화된 사람들이 변화를 잘 이끌어간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해서 그냥 유약하고 소심하고 뭐 순종적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통계에 대해서는 통계를 우리가 부려먹으려 할 때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통계가 주인이 되면은 고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라는 얘기를 하고, 예, 퀀티티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가 될 때가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지 말고, 심플렉시비티는요, 단순하면서도 지나치게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고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목표를 내세우고 소통을 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제가 나누고요. 여기서 이제 뭐 더 세밀한 과정에 대한 거라든지 또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또 조직의 어떤 그 판독을 하고 진단을 하고 이럴 것인가, 조직 문화 같은 거 어떻게 진단하고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제가 오늘은 이렇게 다 시간 관계상 다루지는 못했고요. 그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또 보충하는 그런 시간이 또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여러분 질문 또 토의하도록 하죠. 네, 세 가지 책에 대한 그 핵심을 딱 집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 조은태 선교사님이 이제 국제단체 OM에 계시다가 이제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 오셨는데 또 한국에 또 호주에 또 오래 살다가 또 한국에 오니까 이런 변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또 한계들을 아마 아주 뚜렷하게 볼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점점 보는데 확 변한 세계를 많이 봤을 텐데 오늘 요 세 가지 책들 중에 좀 적용점이나 이렇게 질문점이 좀 있으실까요? 한국 문화 자체가 좀 모노카질이다 보니까 다 때가 하나잖아요. 모노카질이라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성을 수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약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변화를 추구할 때도 우리가 진영 논리라든지 제가 한국 와서 이제 3년 조금 넘었는데 가장 어렵던 부분이 교회안도 그렇고 너무 이제 이념이나 정치적인 어떤 선택이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쫙 나누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문화 안의 어떤 하이라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교단적인 부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버넌스의 혁신도 필요하고 그 단체의 교회의 문화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적절한 심플성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어떻게 계획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이 저는 제일 많이 오늘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레디칼한 혁신을 이루다가는 조직의 손맛을 많이 보게 되니까 한국의 어떤 적절한 부분에 있어서 거부 반응이 없으면서 조금씩 변화하시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사무실 사역을 하면서 크게 변화를 두 가지를 시도한 것은 첫째,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선교사님들이나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제일 제가 발견한 건 뭐냐니까 환영 문화가 떨어져요. 웰카밍이 안 돼요. 너무 포멀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단체든지 교회를 저도 교회 감염적 교회 목회를 한 13년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첫 번째 바꾼 게 뭐냐니까 웰카밍 컬처를 바꾸자.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 오신 분 먼저 내가 달려가서 악수하고 흑인해주고 웰카밍 해주고. 제가 저도 한 30여 년간 OM 사역자로 장기로 갔는데 사무실에 가니까 제가 어느 단체든지 교회든지 가면 첫인상이 중요한데 다들 너무 바빠서 누가 왔는지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수고하신 선교사님 올 때
모두가 일어나서 환영하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친정집 같은 그런 모습으로 좀 우리가 환영하는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제일 먼저 이제 시도를 했는데 오시는 선교사님들마다 대표가 와서 사무실 환경이 확 바뀌었대요. 그게 뭐가 바뀌었냐 모르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자기들이 환영받고 또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적은 것부터 이제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은 또 열려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그것도 이제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한 그 TDM이라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땅 안에서도 얼마든지 선교 사역이 가능하다. 그래서 온라인 트레이닝을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주 혁신적으로 많은 분들이 리스폰딩을 해주셔가지고 지난 한 3년 동안 한 200여 명이 넘는 10개국에서 영어로 진행하고 이렇게 서브 타이틀을 한국어로 했더니 양쪽을 다 훈련생들을 다 커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코로나 때 뭔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경험하게 됐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까이 있는 자산들을 어떻게 맥시마이즈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무실 사역자들 가운데 오랫동안 귀하게 섬기신 분들을 좀 존중해주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단체에 소속해 있으면서 참 내가 또 의미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격려를 해드리는데 그것이 아주 큰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가장 오래 있던 선배가 동기부여를 받으니까 전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새로운 사역을 제가 매년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도 열심히 이제 서포팅이 돼서 이렇게 해주는 걸 보면서 전체 단체의 어떤 문화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웰카밍 컬처부터 바꾸자. 네, 그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어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작은 분위기가 바뀌니까 전체적인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혁신에 있어서 지금 모든 단체마다 선교 동원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교 동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전략적으로 효과적인 선교 동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부분에 어떤 혁신이 필요할까 많이 이제 고민하면서 오늘 오기 전에도 사실 제가 한동대 하고 전략적 제휴를 좀 하자, 그렇게 해서 그 크레딧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네, 그걸 제안을 해서 사실은 다음 세대들이 OM이라는 좋은 플랫폼이 있는 단체, 특별히 이제 배 같은 곳에는 60개국에서 70개국의 젊은이들 와서 전 세계 다니면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글로벌 리더십이 되는데 모노카처에만 있다 보니까 실력도 뛰어나고 굉장히 똑똑한데 글로벌한 데서 포용력이 많이 약하다. 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OM이 갖고 있는 좋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대학교 요즘에 다니면서 OM에는 그 영적인 미네르바 대학이 있다. 네, 둘로스 로고스 선교소에 보내라. 지금 하버드보다도 미네르바 대학이 아주 더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더 들어가기 어렵고, 왜냐하면 그 온더잡 트레이닝을 통해서 실제적인 현장 중심의 실력자를 키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OM이라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된 이런 단체들을 많이 활용하라. 그 요즘에 제가 다니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신학교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전략적 제휴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크레딧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이 선교지 가면 학점도 없고 공부도 하고 선교도 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 폭도 넓히고 그래서 양쪽에 학교는 학교들 요즘 학생들 모자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OM에서 2년을 사역한 사람들은 학교에서 베네핏을 달라. 그러면 뭐 학점을 예를 들자면은 1년을 했으면 한 10학점은 웨이브를 해달라. 네, 그렇게 해서 현장 중심의 온라인 공부도 하고 학점 교류도 하고 학교도 요즘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원 사역의 새로운 어떤 혁신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교수님이 한번 한 말씀. 예, 뭐 잘하고 계신 것 잘하고 같고요. 예, 또 그런 또 이렇게 추진되는 내용들을 듣게 되어서 참 이게 감사한 마음인데요. 그 외부 이제 교육기관들과 협력하고 협업하는 부분도 참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단체마다 좀 상황은 다를 것 같은데 OM은 특히 이제 그 단기 선교 2년까지의 그 기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생각을 할 때 꼭 장기 선교사로 연결이 안 되고 할지라도 상당히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그런 그 기간이고 또 훈련이고 또 전체 교회 입장에서도 중요한 인적 자원을 배출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좀 폭넓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선교사 동원이라는 이제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역시 이제 우리가 어떤 구조적인 어떤 약점들을 잘 보완해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선교사들에 대한 멤버 케어가 좀 더 발전해야 좀 새로운 세대가 적응하는데 더 원활하지 않은가. 그래서 김종구 선교사님 같은 경우 처음 선교지로 나갔을 때 한국은 중진국이었거든요. 지금 한국 나가서 선교사로 가는 사람은 선진국에서 살다가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생활 스탠다드나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그 과거 기준으로서 무조건 헌신해라 이런 것보다 좀 더 멤버 케어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 그래서 선교사의 삶이 뭐 근본적으로 소명으로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하지만 그러나 다른 면에 있어서도 좀 여건들을 잘 갖추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장기간 하는 게 좀 좋은 어떤 진로다 하는 것을 좀 인식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멤버 케어가 좀 많이 보강이 되어야 새로운 세대에게 어필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선교사의 생활 수준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새로운 세대에 맞추어서 더 많이 조정돼야 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변화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 파송 단체들마다 이게 월별 어떤 그 선교비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더 여유가 생기고 나아져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면서 이렇게 동원해야 모집이 되고 그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단기 선교 차원에서 2년 이렇게 사역하고 이런 분들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은 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그 가치를 많이 인식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인식을 시켜서 활용이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이제 혁신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까 이제 강의하실 때도 혁신하는 사람은 외롭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하면 한국은 이게 액션 플랜이 연결돼서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프로세스들이 줘야 되는데 한국은 아이디어 낸 사람이 다 일하는 거예요. 또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여기 그 KWM의 포지션이 미래 한국 선교 개발센터잖아요. 그래서 맨날 뻑하면 아이디어 내봐. 아이디어 내면은 또 어떻게 프로세스 다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아까 짚어주고 너무 좋았고 우리 혜진 자매님이 간사님인데 FIM 오늘 그 다음 세대 중에 여기 다음 세대하고 제일 가까워요 본인이. 그래서 오늘 혁신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또 우리 원장님께 질문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사실 없고 좀 제가 느꼈던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획일화가 아니라 화목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사실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화목 안에서 참 뭔가 이렇게 큰 변화가 아닌 스몰 체인지 이런 단어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그 스몰 체인지 안에서 또 가장 좀 중요하게 짚어주신 것, 경청, 공감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좀 시작으로 좀 제 안에서 좀 전략을 좀 세워보고 싶다라는 그런 도전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우리 김정구 선교사님도 한번 뭔가 느낌이나 질문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체적으로 그래도 한 번씩은 다 얘기하신 건데, 요거 얘기하신 다음에 우리 박은정 우리 차장님도 한번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현대그룹에 다녔었는데, 내가 85년 정도로 기억되는데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ADB에 이제 일하던 분이 왔는데, 보면서 이렇게 각 병마다 세븐 이노베이션이라는 캐치프레이를 걸어가지고 우리 회사의 7가지 혁신을 그때 85년도에 그런 제시했었어요. 그때 들었던 단어를 계속해서 지금 오늘 저는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계속 리더 역할을 13년을 이제 그 단체의 대표를 하면서 나는 혁신적이 아닌가. 그럼 아까 말한 무슨 이렇게 그런 발명가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돌파를 일으킨 그런 거 말고 전체적인 의미에서 공감하는 그런 의미에서 혁신을 해왔는가.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13년의 그 사역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이제 해외에 가는 사람만 선교사로 인정하던 시기에 2009년 이미 이주민 사역자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일을 제가 했어요. 제10년에 중국 선교에 몰두하고 있을 때 이제 저희는 아니다, 선교 중국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 중국 시대를 아마 최초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도 점점 많아진 평신도 선교사들 굉장히 많이 파송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지인들, 우리가 현지에서 복음전에서 양육한 사람들에 대한 그 포지션이랄까, 위치라고 그럴까, 대우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아주 혁신적으로 거의 우리가 동등한, 그래서 우리의 조직과 동일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들이 이제 아마 오늘 말하는 의미에서 그런 혁신에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지금 단체에 무슨 고민이냐면, 빌리온 선교회는 이름에서 포함한 것이 이제 10억의 중국인을 그리스도에 열어라는 걸 이제 분명한 목적을 의식을 가지고 84년에 기도 모임에 꼭 99년에 이제 선교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선교사의 70% 이상이 중국에 있던 그런 단체인데, 그러니까 중국 선교 그러면 뭐 자타가다 공인하는 그런 단체였었고, 또 빌리온 그러면 중국 선교야 상당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 상당히 특성화된 전문화된 그런 단체였는데, 지금은 이제 17개국에 150명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국도 이제 20% 정도밖에 되지 않던 포지션입니다. 네. 요즘 고민이, 제가 대표를 작년에 그만뒀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 고민이, 그러면 빌리온은 무슨 캐릭터를 가지고, 교단 선교부는 분명히 아니니까 전 세계를 품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든지 어떤 종족을 섬기는 특정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분명한 그런 사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말씀하신 대로 동원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는 중국 선교 그러면 아무튼 빌리온을 찾아왔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가 지금 또 새로 맞이한 또 혁신 추구해야 될 그런 분야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다면 아까 그 점진적인 의미에서 그런 여쭤보려고 하는데 점진적이라는 때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은 변혁이라고 말하는 가시적인 것들, 단기적인 시간 내에 어떤 결과물 또 성과물들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참 리더로서도 쉽지 않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제 인크리멘털 체인지라 그러는데 이제 축적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제 그게 어떤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 또 리더의 압력이고 또 부담이기도 하고 또 유혹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나눈 내용 중에서 스몰 윈, 작은 성과를 내서 좀 이렇게 계속 작은 성과를 계속 내어가는 방식으로 하면은 계속 혁신을 추구하고 성과가 조금씩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계기는 아주 그냥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들 이제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하면요. 그 한국 선교 단체들은 어떤 대표님들의 임기가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보니까 변화가 너무 자주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장기적인 구도를 잡고 변화를 수행해 나가고 이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어떤 단체는 그냥 뭐 거의 뭐 연임도 잘 안 하고 바뀌면은 저 짧은 텀에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는 계기도 되면 좋겠습니다. 혁신이 필요한 어느 정도 시간은 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는 것이 좀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혁신하면은 좀 빠른 레디컬한 그런 느낌이 확 오잖아요.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조쌤 대표님이 1년 안에 안 바꾸면 절대 못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진적 혁신은 참 좋은 의미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점진적으로 혁신이 가능한가? 혁신을 당장 해야 되는 그 문제이고 아까 말씀 진짜 너무 저는 프랙티셔너로 볼 때는 통합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데 현실적으로 저도 밤에 대해서 비즈니스 에서 미션에서 한 20년 동안 살펴보면서 이 사역을 잘하는 사람 비즈니스가 안 돼요. 비즈니스를 잘하는 분 사역이 안 돼요. 이 통합적인 사역을 잘하시는 분은 거의 제가 찾아본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이 협력의 사역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협력이 잘 되느냐가 문제인데 한국 사람의 어떤 특성상 그런지 이거 아니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그 혁신을 해나가는 데는 엄청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오늘 들으면서 진짜 이론적으로 참 너무 좋은데 이 프랙티스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혁신이 점진적으로 그것만 생각 자꾸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거의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혁신다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좀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단이 통합측이잖아요. 그래갖고 통합측을 비꼬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맨날 중간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 박은정 차장님 먼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할게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얘기를? 그 혁신의 현장이 항상 있잖아요. 막 그냥 최고급의 리더들 막 강남에서 막 이렇게 최고급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 뭐 에어 앰뷸런스 막 이런 거 하는데 오늘 들으시고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일단 저는 그냥 오늘 갑작스럽게 왔는데도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고 이렇게 발언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귀한 분들 만나는 너무 기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분야가 실은 되게 목사님께서 혁신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보편적인 서비스거든요. 우리에게
새로워서 혁신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다른 나라는 다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서비스인데 아직 우리 선교지로 나간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운 환경 하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선교 활동한다는 게 마음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선교지에서의 여러 가지 혁신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시는 리더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또 코로나 이후에 좋은 변화의 방향으로 조금씩 더 속도감 있게 변화해 가시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원장님 비롯해서 이렇게 리더님들, 선교사님들 모두가 지금 그 중심에 서 계시는 분들이 아닌가 제가 이 역사 현장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라서 마음이 너무 뜨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 들어오게 하는 것도 혁신이죠. 그러니까 진짜 여기 다 교수님들급 다이신데 우리 아까 그 김명찬 교수님 제가 딱 저희 시간이 나서 짧게만 네. 제가 조금 나누고 하겠습니다. 이게 질문은 아니고 제가 의견을 좀. 제가 이제 저는 30년 동안에 이거 공동체, 집단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제일 행복했던 시절은 제가 킹스에 선교사역을 했는데 시골 마을에 가서 사실 그 단체 공동체에 일하지 않고 제 아내하고 둘이 살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저는 또. 근데 하나님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힘들지만. 근데 제가 이제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뭘 많이 생각했냐면 이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방향성, 어떤 가치가. 그 다음에 절대 혼자는 못하고 같이 공동체에 팔로우든 같은 동역자들한테 어떻게 이게 가치가 할 것이냐. 그러려면 그분들하고의 어떤 우리 사회 겸손함도 있어야 되고 또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커다란 단순한 시스템이 리더의 그 고민도 아니고 리더의 힘도 어려움도 아닙니다. 근데 전적으로 많은 고난이 있을 때 주어지는 또 그 반작용도 있고요. 또 너무 없어서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항상 스트러글링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계속 어느 단체든지 계속 이어져 오는데 그래서 저는 결론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그러려면 리더도 존중해야 되고 리더도 결국은 팔로우를 존중하는 그런 단체와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이 방향을 갖고 가다가 이게 가치에 맞는지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그 혁신이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검증하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하나 그건 저희 의견이고 저는 최근에 멤버케어 팀장으로서 뭘 많이 담당을 하냐면 10년 안에 반 이상이 한국으로 올 때 쏟아져 들어오실 때 65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노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큰 교회 거기 삼성에서 기획하시던 분이 그 부분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저번에 미팅을 했어요. 근데 제 얘기를 다 듣더니 우리 얘기를 듣더니 이거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저희가 제일 원했던 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건강할 동안에 파차이든지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마련해 달라 했더니 이거는 한국 사람들도 경쟁력이 심한 부분이라고 또 기업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을 이익이 창출되는 사람을 뽑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뽑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선교단체는 어떤 대안이 있냐 그래서 대안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대안이 없지만 인터서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이 마인드를 좀 바꿔서 자기네 가가지고 그런 뜻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과감한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원래 원장님하고 인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사람이 좀 많이 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콜로키움은 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깊게 대화를 하는 게 좋을까 했는데 이제 후자 쪽을 말씀하셔갖고 했는데 좀 적은 인원이었지만 그래도 깊게 한 분 한 분씩 생각들을 나누셔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장님께서 그래도 이제 한번 더
못 나눴던 거, 네,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 나눴고 한 말씀만 더 나눠주시고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대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역 상황을 또 듣게 되고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혁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신학적으로 저는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생각이 정리가 되었냐면은 혁신 또 혁신의 근간에 되는 창의성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어떤 모습이 될 때 창의적으로 일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지 못할 때 어떤 뭐 조직적인 억압이나 뭐 사회적인 또 제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방해를 받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또 성령으로 또 이렇게 충만하여 변화되는 과정에서는 계속 어떤 새로운 그 발상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감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신비한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신비하게 뭐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계시를 받고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대화 속에서 또 그런 어떤 지혜가 주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약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이 그냥 하던 대로 계속 꾸준히 잘하는 게 충성된 종의 모습이 아니고, 하던 일을 창의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충성된 종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우리가 또 숙고하면서 배워가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시간 잘 이렇게 집중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원장님이 지난 앵코이 때 로잔 주요 주제 검색어 분류를 이제 해주셔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KWM의 홈페이지에 방송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잘 한번 살펴보시고 이 시간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그 기도는 우리 오일영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도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또 앞으로 주님이 잘하고 하시는 것까지 끝까지 잘 달려갈 일이 남았는데, 그 걸음걸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 문 원장님을 통해서 귀한 또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유익을 얻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장님의 사역과 또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시고, 더 아름답게 한국교회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원장님과 그의 사역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선교단체, 교단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또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생각을 잘 받들고 잘 숨기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는 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